안녕하세요. 네, 신이론 의사소통 파트입니다. 의사소통은 유아교육과 전공서를 기준으로 할 때 유아 언어교육과 아동문학 두 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언어와 언어교육 이 5파트는 유아 언어교육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6번째가 아동문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의 신이론을 크게 유아 언어교육과 아동문학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해설서에서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과 연수자료가 들어가는데요. 의사소통의 경우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자료만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유아 언어교육 파트에 듣기와 말하기를 묶었고 읽기와 쓰기를 묶었는데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전공서를 기준으로 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각각 다른 파트로, 4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같이 품고 있고요. 그리고 읽기와 쓰기를 같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것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서 제가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각각 이렇게 파트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요. 신이론은 암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사소통의 언어 파트에서는 언어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기능, 수사법,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규칙이 들어가요. 시험 문제는 기존의 기출에서는 언어의 구성 요소와 언어의 기능이 많이 나왔는데요. 언어의 기능 그러면 선생님이 대표학자로는 레네버그가 있어요.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사법에 근거해서는 수사법은 실은 국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아 언어교육보다는 국어교육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법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사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규칙은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신이론 파트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때 나온다고 해도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언어 발달 이론은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인지 발달 이론일 거고요. 인지 발달 이론에서 스키마 부분을 따로 가져와서 그 이론을 발달시킨 스키마 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생득주의, 체계적 기능주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어의 기능을 레네버그라고 했나요? 레네버그가 아니라 할리데이죠. 레네버그는 첨스키와 마찬가지로 생득주의에 해당하는 학자이고요. 체계적 기능주의에 해당하는 학자가 할리데이인데요. 할리데이가 언어의 기능의 대표학자입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 이론에는 골든과 윌리엄스 브라운, 레네버그라는 학자가 있는데 실은 레네버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득주의 학자예요. 우리는 레네버그 이론을 생득주의에서도 보고요. 또 따로 떼어내서 레네버그만의 어떤 이정표, 언어 발달의 이정표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제가 파트를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로 나누면서도 이 표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각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전공서는 듣기 이론 따로, 말하기 이론 따로, 읽기 이론 따로, 쓰기 이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에서는 합했는데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의 유아교육과 전공서에서는 각각의 파트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도는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듣기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심스 같은 경우는 음성 언어의 발달 단계라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를 모두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듣기만 다룬 학자들은 자롱고, 테일러, 스코, 마카도, 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만 다룬 학자들이 케넬과 스웨인, 호프와 긴스버그, 램지, 크라코스키와 캐츠가 있고요. 읽기와 쓰기는요, 우리 읽고 쓰는 능력을 문식성이라 그래요. 근데 유아기에는 이 문식성 그 자체의 발달보다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또는 읽기 발달에 기초가 되는 그런 기초적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클레이가 발생적 문식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발생적 문식성이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에 가면 문식성, 읽고 쓰는 능력으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식성과 발생적 문식성 있고요. 여기에서
읽기 준비도 개념이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읽기 준비도 개념 우리 강의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추가해 주세요. 성숙주의 계절의 준비도의 개념이 읽고 쓰기 문식성에 들어와서 읽기 준비도, 쓰기 준비도, 읽기와 쓰기 준비도 이런 개념으로 나왔는데요. 읽기와 쓰기 준비도의 개념도요. 발생적 문식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발생적 문식성이라고 한 클레이는 구성주의 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주의와 행동주의에서는 읽기 준비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각 이론의 줄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쓰는 언어가 다른 거지만 실제 유아들의 모습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읽기만 주장한 학자는 읽기와 관련된 이론은 메이슨과 맥코믹, 자룡고, 프리스, 에리, 마카도, 쿠퍼, 카이거, 맥기와 리츠게스, 클레이, 슐추비, 메이슨과 아우, 브루너 등이 있고요. 쓰기 이론에 대해서 제시한 학자는 마카도, 클레이, 쿠퍼, 카이거, 맥기와 리츠게스, 비고츠키, 램, 자룡고, 슐추비, 힐드레스, 그 다음에 시케단츠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저와 함께한 분들이라면 올해 이론이 몇 개가 새로운 이론이 들어갔다는 거 조금 보이시죠? 그리고 이 것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는요.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대한 거라면 우리가 유아들의 발달 특성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언어 교육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파트가 언어 교육 파트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교수 방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그것이 언어 교육인데 언어 교육 접근법, 언어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어휘 지도의 유형, 내러티브, 그 다음에 교사의 질문, 언어 장애가 들어갑니다. 언어 장애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유아기의 그런 불분명한 발음은 모두 언어 장애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기 때 불분명한 발음이라던가 불분명한 언어적 표현을 쓰는 건 발달상에 보이는 특징이지 언어 장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착이 돼서 아동기에도 그런 영유아기 때의 언어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착됐거나 아니면 퇴행됐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지 않은 언어장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는 당연한 발달 가정상의 모습이 더 발달하지 못하고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고착되거나 퇴행하거나 또는 발달이 지체됐을 때 우리는 언어장애라고 하죠. 물론 영유아기 때도 이런 신체 구조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빨리 언어장애를 고쳐줘야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아들이 정상적인 발달 안에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교사가 아이들에게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장애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유아들이 그런 발달 과정상에 있고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교육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몬테소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애 유아인지 알고 영유아인지 알고 그 장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들은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서 발달이 지체된 거네. 정상적인 교육이 또는 이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주어진다면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어. 정상화를 이룰 수 있어. 이게 몬테소리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언어 교육이 이 의사소통 파트가 유독 그래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요. 타고났다라기보다는 사회적 규칙이에요. 신체 발달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신체를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나요. 한마디로 그냥 나이가 들면 키도 크고 살도 붙고 그냥 의식주 이런 것들만 제공이 되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나타난 어떤 성숙 기제에 의해서 발달해 가는 거죠. 물론 성숙주의에서 생득주의에서는 의사소통에도 그런 어떤 내재된 유전적인 어떤 기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그 유전적인 기제조차 그들조차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언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언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인으로부터 전해지지 않는다면 영유아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적절한 환경을 주지 않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영역이 저는 의사소통 같아요. 언어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의 경우는요, 아동문학, 그 다음에 아동문학의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아동문학에 관련 내용은 아동문학 교육의 접근 방법, 아동문학의 분류, 아동문학의 구성요소, 아동문학의 유형, 아동문학의 매체 및 활용이 있고요. 아동문학의 유형에는 전승문학이 있는데 이 전승문학 안에 전래동화, 전래동시, 전래동요가 들어가죠. 물론 전승문학에 이 전래동화, 전래동시, 전래동요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화, 신화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세 개만 유독 가로에서 설명한 이유는 요것이 이 세 가지의 전승문학이 영유아기 때 주로 다루는 전승문학이라는 얘기죠. 물론 신화나 우화 같은 것도 우리가 다뤄요. 그런데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는 영유아에게 맞는 내용으로 각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화나 신화도 전래동화가 되는 거예요. 유아들 수준으로 각색한 것이 전래동화거든요. 그리고 동시를 각색했다면 전래동시, 동요를 각색했다면 전래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동화, 사실동화, 지식정보책, 동시, 그림책이 있는데요. 전승문학은 구비문학이라고도 하고요. 사실동화는 생활동화라고도 해요. 이런 동의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그 기출문제에서는요. 가로해서 뭐뭐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생활문화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문화와 생활동화를 다 알고 있었던 분들은 이것을 생활동화라고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사실동화다 해서 사실동화라는 답을 썼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생활동화라는 용어만 알아서 생활동화라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동화가 정답으로 처리가 됐을까요? 안 됐죠. 왜 지문 안에서 이것을 생활동화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활동화가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이런 동의어에 해당하는 용어도요. 모두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전승문학은 제가 구비문학이라고 한다라고도 했죠. 전승문학이 좀 더 표준어고요. 그리고 구비문학은 별칭처럼 쓰여요. 그래서 만약 그런 문제가 전승문학으로 나온다면 전승문학 부분이 가로가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구비문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답은 전승문학이라고 쓰시면 돼요. 전승문학 중에서 유아들 수준으로 각색한 동화는 전래동화, 각색한 동시는 전래동시, 각색한 동요는 전래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은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해설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자료에는 언어 발달 지원과 그 다음에 미디어 문해교육이 있습니다.